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49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496페이지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특징, 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양도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상 이전이나 또 사실상 이전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용어 좀 어려웠었어요. 어쨌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해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우리가 부동산 과다 소유 범위의 주식, 그 다음에 영업권, 이주권, 대신 영업권, 이주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말이죠. 네. 요 기타 자산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아, 회 동그라미 치시고 영 동그라미 치시고 이 그러면 이렇게 외워볼까요? 회 중에 비싼 회를 뭐라고 하죠? 회 중에 비싼 회 특회. 우리 특회 있잖아요. 특회. 특회를 먹으면 어때요? 당연히 영 맛있겠지. 영 맛있겠죠? 그러면 얘는 김씨, 시박씨 누구랑 먹어야 돼요? 이씨랑 먹어야 돼요. 다시요. 김씨, 시박씨 누구? 이씨랑. 자, 시험 볼 때까지만 이씨랑. 그래서 특혜를 먹으면 영 맛있다. 이씨랑.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문은 양도의 유형을 물어본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출 지문 가지고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양도담보는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양도가 아니었었죠. 네, 양도담보는 양도가 우리가 아니었었어요. 양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양도가 아닌데 채무를 불이행한 거야. 그럼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안 갚았으니까 담보로 받아둔 부동산을 처분하겠죠. 처분하면 대가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제에 충당했다. 변제에 충당했다는 것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이거에 처분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단 거저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5일까요? 네, 5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빠지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OX, X 틀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땅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우리가 했을 때 양도를 보느냐. 그러면 우리가 수용인 비자발적 처분일 때는 대가를 받는 거니까 양도를 보죠. 그러나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바꿔주는 거야.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바꿔줘요. 그럼 이런 식의 교환 거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환 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환의 주체가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지주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지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교환 거래는 양도로 보지 말자.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 자, 그래서 정답은 얘는 X가 되겠습니다. 양도 아닌 거죠. 자, 이런 패턴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지 처분이 뭐고 양도담보 계약이 뭐고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개념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과세 대상은 그냥 뭐 특혜형 뭐 외우시면 되는데 얘는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를 보시고 이게 왜 양도지? 왜 이게 양도지? 아니지? 이렇게 좀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하면 등장인물이 증여자, 수증자, 그리고 채무를 인수한다. 이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담부 증여 시 그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그럼 채무를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채무를 갚는 거야. 채무를 변제하는 거죠. 채무.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채무를. 그럼 채무를 우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수증자가 채무액을 증여자에 갚아서 변제하나 대신 갚아주나 똑같은 거죠. 따라서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이거는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요 제외한 부분은 얘는 뭘 보자? 증여로 보자 이거예요. 얘는 증여로 보자.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우리가 증여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러면 얘는 취득 날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날짜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보유기간이라고 지칭합니다. 보유기간. 자, 취득 날짜가 있고 양도 날짜가 있어요. 이게 보유기간이다. 그러면 보유기간은 어떤 뉘앙스의 의미냐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세금 요율이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 판단이 달라져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어떤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공제가 또 달라져요. 공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명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유사하게 우리 취득세에서도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취득세에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 거죠. 기한은 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면 그러한 처벌을 받기 싫으면은 날짜를 잘 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보유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공제가 달라지고 비과세 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 지어요. 그러면 신축해서 이제 매도하는 거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상속을 받아서 매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여를 받아서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번째는 매수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매수해서 매도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유기한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축한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축할 때는 신축 허가를 받아야죠. 신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칩니다. 네. 그럼 신축 허가를 받고 홍길동 명의로 등기를 치면은 이때는 허가일로 가야 될까요? 등기로 가야 될까요? 우리 취득세에서도 이런 유상을 했었는데 이런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늦은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 빙고, 빠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일 기준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허가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사용 승인. 우리 건축법에서 공법이 나오죠. 사용 승인. 예, 사용 승인. 네. 그러면 매도했다. 그럼 매도하면은 매매계약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떨어지고 잔금 떨어지고 등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준 날짜는 될 리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될 거예요. 잔금 날짜가 됩니다. 잔금 날짜. 그럼 이때 잔금 날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해요. 대금을 치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니까 상속 개시가 되죠. 상속 개시. 증여는 이제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거고요. 자, 매수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대금 청산일 됩니다. 그래서 매수 날짜도 사실상 잔금 날짜, 여기도 사실상 잔금 날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유 기한에 따라서 세율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자, 그러면 거기 대원칙. 대원칙은 대금을 치른 날이 된다. 대금을 치른 날이 된다. 대금. 대금. 이때 대금은 잔금이죠, 잔금. 잔금을 우리가 치른 날, 잔금을 치른 날이 됩니다. 그러면 잔금을 치른 날이 되는데 그 대금 청산일의 의미는 뭐냐면 계약상 자금 날짜하고 사실상 자금 날짜가 일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자금 날짜로 가자 이런 얘기죠. 이것이 대금 청산일이다. 그 다음에 잔금, 대금을 치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사실관계로 봐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이때는 등기 날짜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또는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등기가 먼저 올 수도 있어요. 등기가 먼저 온다면 이때는 등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 등기 날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그 2번의 일반적인 거래 가로 1번 별표시 원칙은 대금을 치른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특수한 거래가 있죠. 자, 특수한 거래 보시면 장기할부 조건 매매. 그럼 얘도 매매 거래인데 조건이 장기할부야, 장기할부. 단기할부가 아니라 장기할부입니다. 그러면 이때 장기할부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 장기할부 조건은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형식적 기준일인 등기 접수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도 날짜가 먼저인가 아니면 사용 수익한 날짜가 먼저인가. 자,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객관적인 날짜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무슨 날로 하느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날? 빠른 날. 즉 이때는 등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그러면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자, 인사할 때 뭘로 인사해요? 등으로 인사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그러면 등기 접수가 먼저냐? 아니면 물건을 인도한 날이 먼저냐? 아니면 사용 수익을 누린 날이 먼저냐? 요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건설. 자가건설은 우리가 허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건설은 허가를 기준으로 해요. 자가건설은 허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 자, 그러면은 이때도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미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경미한 하자는 보수할 수 있는 하자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얘는 임시 사용 승인일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임시 사용도 나기 전에 먼저 사용했다면 사용일이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빠른 날. 다만 허가가 안 났어요. 허가가 안 나면은 이건 허가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무허가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으면 이제 돌아가신 날,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취득시가 불명했을 때 먼저 취관자서를 양도했을 때, 자 이런 것을 특수거래, 특수거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수한 거래에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기 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지문이죠. 기출지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한다. 예, 증여받은 날이 기준이었죠. 그러면 증여를 받아서 매도하였다. 그러면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 날짜가 되는 거고 매도는 대금 청산, 잔금을 치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을 따지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가건설했을 때는 허가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건설했을 때는 허가일 기준이에요. 그럼 허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했다면 이때는 추후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아니죠. 무허가 건물은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은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죠. 이때는
사실상 사용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금을 청산. 이때 대금은 잔금이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금은 잔금을 청산해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를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부 등록부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식으로 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5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상황을 주고 파트를 주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례로 어떤 사례를 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양도 또는 취식을 알아봤고요. 자, 드디어 이제 중요한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계산 구조를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일단은 소득세가 뭐냐 이렇게 봤고요. 그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양도용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봤고요. 자, 이거는 용어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용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안하시고 아 그렇구나 왜 아닐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이 뭐냐 부동산이냐 권리냐 주식이냐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고 그 다음에 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차익이 생길 거다. 차익은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생긴다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쭉 계산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자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할 게 양도 차익이야. 양도 차익. 차익을 계산해라. 차익. 양. 그럼 양도 차익 양에서 뭘 빼냐? 장기를 빼. 장기를 빼요. 그럼 소곱창이 나와. 소곱창. 그럼 소곱창은 기본 안주랑 같이 먹는 거야. 기본 안주. 그렇죠? 기본 안주. 그러면 과세 표준이다. 그리고 세율을 부과하자 이거예요. 자, 다시요. 양도 차익은 양에서 장기를 빼요. 그러면 소곱창이 나오고 그 소곱창은 기본 안주가 됩니다. 그럼 기본 안주는 과세 표준. 네, 기본 안주는 과세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양에서 장기를 빼면은 소곱창이 되고 소곱창은 기본 안주는 과표가 된다. 그럼 과표에다가 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산출된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를 하자.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신고 납부 기한이 있다. 신고 납부를 해라 이거예요. 신고 납부.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예요.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요 순서를 반드시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곱창. 징그럽다고 지금 징그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차익에서 장독공제를 뺀다.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익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 양도로 들어온 수입. 사실상 이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수입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차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양도 차익. 그럼 이 양도 차익을 이제 구하는 요령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원칙적인 방법은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실거래가를 몰랐을 때는 추계 방식으로 갑니다. 추계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항상 원칙이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양도 차익은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줍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 자, 얘는 양에서 장기를 빼면 소곱창, 소득금액. 그러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집에 가면 앉으면 여러분들 뭐 주죠? 기본 안주 주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술집에 가도 기본 안주를 주는데 최소한의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익 방법은 원칙은 실거래가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저히 실거래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저히 실거래가를 몰라. 그럼 도저히 실거래가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면은 추계에서 정해줘요. 추계. 추정하자. 실거래가로 가면 좋은데 그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못했을 땐 추정해서 계산하자 이거. 추정해서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가액에서 그에 들어간 경비를 빼주는데 이때 경비의 뉘앙스가 뭐냐면은 필요한 경비예요. 그럼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인데 경비를 잘못 산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비에서는 가장 큰 경비가 뭐예요? 취득가액.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다. 그러면 실제 취득한 가액이나 양도가액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계약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돼요. 계약서를 딱 들여다보면은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자,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그 비용에 지출이 됐어요. 그 비용이 나갔는데 그 비용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이 나가서 이것이 양도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내용연수 수명을 높여주는 그런 식의 지출을 말합니다.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높여주는 거야. 그런 식의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한 자산의 가치를. 그러면 양도한 자산의 가치를 높여준다. 우리가 뭐 경매 같은 거로 따져보면은 오래된 그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래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서 양도하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돼요? 가치를 높이려면은 당연히 이거 어떻게 돼요? 가치를 높이려면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선을 해야겠죠. 우리 공법에서 말하는 수선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 가죠. 그 경우에 우리 또 내는 준조세적 개념이 있죠. 그게 바로 부담금이라는 제도죠. 부담금. 네.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빼주자.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양도로 인한 직접 비용입니다. 이거는 양도할 때 들어가는 법무적인 비용이나 아니면 세무적인 비용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법무적인 비용이나 세무적인 비용을 총칭해서 법무나 세무적인 비용을 토탈 총칭해서 우리가 빼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도 차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양도 차익이다. 네? 법무적인 비용이나 세무적인 비용을 총칭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양도 차익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비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가로 1번에 양도가액과 취득액 산정의 원칙. 자, 원칙에다가 가로 치시고 실지거래가액 써놓으세요. 실지거래가액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추계조사, 추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추계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넘어가시면은 500페이지에 가보면 가로 4번 500페이지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에 가보시면 거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자, 그러면 1번에 취득가액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기억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입가액의 취득세 비용. 예. 그러니까 취득을 하다 보면 취득한 금액. 이때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매매가도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분양가도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낙찰가도 들어가겠죠. 낙찰가. 이런 걸 취득가액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직간접적인 이 부대 비용.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런 부대 비용이 있다면 이 부대 비용을 포함을 해야겠죠. 이 부대 비용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직간접적인 부대 비용이 있다면 이 부대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취득세 등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취득세 등의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도 포함시키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매입가액의 취득세 부대 비용이라든가 자가 제조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하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소송비 화해 비용. 네, 니은에 보시면 소송비용 화해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화해 비용. 네, 요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디귿에 보시면 약정이자.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약정이자. 약정된 이자가 있습니다. 약정이자. 그럼 이제 약정이자는 할부 약정. 할부 판매에 따른 약정이자가 되겠습니다. 판매에 따른 약정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가로 5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본적 지출액 나오죠. 거기 기억. 그 기억에다가 정의 써놓으세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럼 자본적 지출액의 정의가 뭐냐? 뭐라고 돼 있죠?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수명을 말하죠.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의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정도의 지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 비용이 이제 우리가 그 주로 용도 변경, 수선비, 부담금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귿에 보시면 방 확장 공사비. 예. 이게 일종의 자본. 발코니 확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코니 확장했으면 당연히 팔 때 그만큼 받아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리을 미음이 부담금 제도죠. 부담금. 그 다음에 2번 양도 직접에 받는 말이에요. 직접. 자, 직접이라는 거에다 써놓습니다. 법무적인 비용과 세무적인 비용. 그럼 법무라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뭐 중개 보수라든가 인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 세무적인 이제 세무사무실에 맡긴 신고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B 신고서 작성비, 계약서 작성비, 공증비, 인지대 이거 다 들어갑니다. 명도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팔고 나가면 손실을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비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이 자본적 지출액하고 반대가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이 수익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이 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야.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 자본적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도장비, 페인트 칠하는 거, 방수비, 도배장판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적격증빙 보충 나누면 적격증빙. 그러면 적격증빙이라는 것은 이거죠.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은 어떤 수선비라든가 용도 변경 이런 거에 대한 적격.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법 인정하는 적격증빙. 네, 법에서 적합하게 인정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말하고 거기 적격증빙이 없다 인정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추계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교재 499페이지. 자, 요거예요, 추계. 추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지 거래가액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실지 거래가액을 모를까? 왜 실지 거래가액을 모를까? 자, 그거는 뭐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증빙을 분실했다거나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실지 거래가액과 좀 유사한 가장 유사성이 높은 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양도가액이 불명했을 때는 혹시 주변 매매 사례는 없는지 감정가는 없는지 이건 대출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감기가 됩니다. 매감기, 매매 사례, 감정 기준시가.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불명했을 때는 매매 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매감 환기가 되는 거예요. 매감 환기. 자, 다시요.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매감기가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분명했을 때는 매감 한기가 되자. 자, 요 순서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근데 환산가라는 건 뭐냐? 거기 보시면 환산 취득가액이 있는데, 거기 추계결정가액에 보시면 그 박스에 있죠. 매매 사례가액이 뭔지, 감정가 뭔지 써 있고,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곱하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를 알고 있어. 그런데 취득금액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투명했을 때 늘 여기 보시면은 감정가나 매매 사례 가액은 없을 수도 있어요. 감정받은 사실도 없고 주변에 매매 사례가 없는 거야.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는 많지만. 자,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가격은 뭐냐면 국세청 기준시가입니다. 야, 그러면 기준시가 조회를 해보자. 그래서 기준시가 조회를 해보고 여기도 기준시가 조회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을 가지고 요거를 환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에다가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양도가액이 10억이다. 그럼 여기 8억이 되는 거고 요거를 4억이라고 간주한다면 어떻게 환산하면 좋을까요? 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이 되는 거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우리가 8억이 되는 거고 취득 당시가 4억이 돼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러면 10억의 2분의 1이다. 10억의 2분의 1이면 5억이 되는 거야. 5억이 되는 겁니다. 10억의 2분의 1이면 5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억짜리인데 이거 이렇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눠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례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도 차익은 계산하는 방식이 일단은 순서는 맨 처음에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 시세 차익. 그럼 양에서 장일 빼면 소곱장, 소득금에 기본 한 줄 먹으면 과표.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은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주는데 이때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것이 장특공제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은 실거래가. 그래서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그다음에 그걸 몰랐을 때는 추계하는 방식이 양도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고시가액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에. 그래서 기준시가하고 유사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세에서 배웠을 때 그 시가 표준에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시가액이라고 했죠. 공시가액.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는 시가표준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이랍니다. 그래서 요 지방세는 시가표준에 양도세는 기준시가 그다음에 종부세는 공시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가액. 자, 유사하다 이거죠. 네.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용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도 차익 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